방 안의 남자가 전기를 차단했을 때 이것은 내가 본 가장 최첨단 무기임에 틀림없다. 별장이었던 모든 거리의 칼들이 갑자기 강력한 대공기관총으로 변했다. 이때 한 무리의 테러리스트들이 밖에서 침입하여 별장을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강력한 대공기관총과 최고의 암살자가 그들을 마치 고기 썰려 기다리는 어린 양처럼 여겼다. 테러리스트의 발끝이 남자의 영역에 닿으려 할 때 그는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왜냐하면 그는 허락 없이 자기 영역에 침입하는 놈들을 가장 싫어했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내부와 외부의 침입자들이 모두 처참하게 총에 맞았다. 그 중간 간부는 너무 겁에 질려 거의 실금할 뻔했고 지휘본부의 관료들조차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그들은 적의 무서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들이 선두에 서 있다고 해도 결국 군대의 방패에 불과하다. 아무도 적의 화력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고 단 한 번의 경고 사격만으로 그들은 산산조각이 났다. 군의 지휘관은 그 광경을 보고 무력감을 느꼈고 계속 공격하는 것은 군대를 쓸모없이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지휘본부는 즉시 후퇴 명령을 내리고 군대에게 30마일 후퇴하여 새로운 지시를 기다리라고 요구했고 총소리가 즉시 멈추었다. 이때 별장에 있는 모든 기관총의 총열이 빨갛게 변해 그들의 화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관료들이 이곳을 공격하려는 이유는 이 산에 그들이 필요한 귀중한 광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산 전체는 한 남자의 영토였고 그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곳에 발을 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관리들은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지휘관님, 여기 죽은 자는 73명입니다. 우리는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을 듣는다면 땅에 누워있는 저 사람은 우리의 군대가 될 것이고 밤이 올 때까지 행동을 기다리자. 하지만 지휘관님, 우리는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지역에 있고 그는 10년 넘게 준비해왔습니다. 물속의 악어를 이기려면 힘이 아니라 머리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둠을 이용해 남자를 기습 공격하려고 했지만 자신감으로 인해 그들은 매우 빠르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은 그 남자를 완전히 화나게 할 것이고 그 남자의 이름은 사하데바, 별명 독수리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나 별명을 들으면 두려워하는 최고의 암살자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경계태세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독수리가 근처에서 당신을 살펴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마약상과 범죄 집단의 악몽과도 같은 존재였다. 지역에서 가장 큰 밀가루 집단은 독수리의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해 사중 보안을 갖추었고 그들의 저택은 완벽하게 방탄 설계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수리의 총구 아래에서 죽었다.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저택에서 말이다. 총알은 고속회전 환기구에서 발사되었다. 그 사격의 난이도는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범죄 집단은 먼저 손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은 독수리가 한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즉시 사람들을 이끌고 그를 제거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독수리는 이미 사라졌고 이 순간 그들은 사냥꾼에서 먹이가 되어버렸다. 30초도 안 되어 범죄 조직이 고용한 모든 현상금 사냥꾼들이 사망했다. 철과 같이 강한 남자가 물처럼 부드러운 면도 가지고 있다. 그날 그는 시민에게 해를 끼치는 변질 경찰을 죽이려 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그의 조준경에 한 여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의 곁에 있는 좋은 친구는 계속해서 목표를 주시하며 그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그러나 그의 조준경은 그 여자를 향해 멈춰 있었고 목표가 사라질 때까지 그는 시선을 옮기지 않았다. 그 한순간의 눈빛으로 그는 그 여자에게 깊이 사랑에 빠졌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마도 이미 이름을 지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 후로 사하데바는 조용히 이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날 그 여자는 골목에서 총을 든 몇 명의 깡패와 마주쳤다. 그들은 소녀에게 몸에 있는 모든 귀중한 것을 내놓게 했고 심지어 옷을 벗기기도 했다. 이 장면은 멀리서 몰래 지켜보고 있던 사하데바의 분노를 완전히 자극했다. 그중 한 도둑은 신속하게 사격수가 그들에게 조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서둘러 소녀에게 물건을 돌려주고 허둥지둥 도망쳤다. 소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멀리서 바라본 이번 눈빛은 사하데바의 소녀에 대한 감정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다. 그 후로 그는 매일 조용히 소녀를 그 근처에서 지켜봤다. 소녀가 나갈 때 그는 저격총으로 조용히 감시했다. 소녀가 유치원에 도착하자 그는 바로 맞은편에 앉아 경계를 했다. 하지만 소녀의 한 학생이 그를 발견할 줄은 몰랐다. 그 소녀는 갑자기 다가와 그가 자신의 선생님 리사를 좋아하는지 물어보았다. 이로 인해 사하데바는 즉시 부끄러워하며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 소녀를 통해 리사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그가 리사가 기분이 좋지 않아 아침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자 그는 즉시 저 멀리의 과일 나무에서 열매를 떨어뜨리기 위해 저격총을 쏘았다. 이 일은 리사가 누군가 비밀리에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항상 알지 못했다. 그래서 사하데바가 자주 그녀를 뒤따르더라도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리사는 장난스럽게 망원경을 사용해 이 신비한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매번 헛수고였다.
그녀는 길에서 한 남자가 여성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남자를 가리키며 그를 죽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상대가 반응하지 않자 그녀는 남자의 종아리를 가리켰다. 사하데바는 즉시 남자의 종아리를 관통하는 총을 쏘았다. 그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리사는 사하데바에게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사하데바와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하데바는 자신의 암살자 신분이 그녀에게 위험을 초래할까 걱정하여 항상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의 수줍은 모습 때문에 그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 사람을 속여 케이블카에 태웠습니다. 그녀의 주선으로 두 사람은 결국 만났습니다. 분위기는 약간 어색했지만 이 순간에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빠르게 결혼식장으로 들어갔고 곧 리사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 것 같았지만 재앙이 찾아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날은 무리의 테러리스트가 주거 지역을 공격했고 리사의 유치원도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하데바가 도착했을 때 그 사랑스러운 소녀는 불행히도 사망했다. 그의 아내 리사는 위독한 상태였고 결국 리사는 무력하게 말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사하데바는 분노하여 그 테러리스트들을 찢어버리고 싶었으나 그들이 누군가에 의해 처리된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분노는 식지 않았고 그는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가 관료와 상인들의 공모로 인한 밀수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하데바는 불법 무기를 강탈하며 자신의 영토를 한산 위에 세우기 시작했다. 또한 면직물 공장을 세웠다. 그 목적은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그의 아내 리사의 평생의 소원이기도 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은 테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하데바의 허락이 없기 때문에 관료에게 착취당할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누구도 여기 발을 들일 수 없지만 한 의원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부하가 사하데바의 지역에 전단지를 던지려 했지만 전단지가 땅에 닿기 직전에 사하데바가 화살을 쏘아 종이가 다시 날아가게 했다. 그때 한 부자가 그 의원을 찾아갔고 사하데바의 산에 그들이 원하는 귀중한 광물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부자는 위원이 산 안에 사람들을 옮길 수만 있다면 3억 루피를 주겠고 당장 1억 루피의 보증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즉시 부자와 협력하기로 동의했지만 다음날 부자가 공격받을 줄은 몰랐다. 많은 경호원이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고 결국 그는 돈 창고로 도망쳤다. 그러나 사하데바는 마치 모든 곳에 나타나는 유령과 같았고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옥에 갈 준비를 하라고 했다. 나는 면화를 재배하는 농부이며 내 이름은 사하데바다. 두려움 때문에 그는 급히 땅에 무릎을 꿇고 사하데바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그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하데바는 그를 죽이지 않고 그가 자금을 이용해 한 남자를 감옥에서 보석하게 했다. 이를 마친 부유한 상인은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협력을 철회하고 산속 사람들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위원은 전화를 끊고 나서 악랄한 미소를 지으며 방금 경고를 받은 것을 두려워했다. 그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300억 원을 직접 파내겠다는 것이다. 위원은 즉시 사하데바에게 가서 그를 이동시키고 싶어 했지만 사하데바는 그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보고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는 고래다. 잘 생각해보라. 동시에 나사는 그들이 가진 무기이익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사하데바에게 손을 쓰려고 준비했다. 사하데바를 처치하기 위해 그들은 파키스탄 무기상인과 결탁하여 3일 후에 저택을 함께 공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사하데바의 공장에 침투할 여성을 특별히 배치했다. 그리고 그녀의 임무는 사하데바가 무기를 숨긴 곳을 찾는 것이다. 나사 외에도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협받으면서 사하데바에 대한 행동을 결심했다. 현장을 관찰한 결과 우리는 저격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격수뿐만 아니라 부족하다. 우리는 독수리와 맞서고 있다. 나는 모든 병력을 레네군타 공군기지에 착륙시켰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너의 뒤에는 국가의 모든 전투력이 있다. 그를 파괴하라. 그리고 이때 그 위원은 가만히 있지 않고 20명 이상의 불량배들을 사하데바의 지역에 침투시키기로 했다. 뜻밖에도 이 모든 것이 사하데바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날 밤 무기 한 대가 여기로 운반되었다. 위원이 배치한 자들은 기회를 이용해 공장을 주시했다. 나산이 보낸 첩보원도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다. 75번째 전투가 끝났어. 나사로 추적하는 쥐가 있는 것 같지? 몇 마리? 25마리의 쥐. 다음은 사하데바의 개인 처치쇼이다.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그는 심지어 익숙한 병사들에게 무기를 장비했다. 그러나 이건 그저 자신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이때 나산의 여특공대원도 기회를 잡아 트럭에 숨어들어 사하데바의 지하 무기부로 들어갔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오래전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후 남자가 그녀를 묶었다. 그녀가 멋진 연극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며 이때 사하데바는 그 쥐들을 처리했다. 바로 그 후 그는 위원에게 나와서 경고하며 24시간 내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길만 남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 남자는 저택 앞에서 하룻밤 있으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막 나가려던 순간이었다. 무기 트럭이 갑자기 돌진해 그를 거의 치기 직전이었다.
그는 죽음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계속 그곳에 남기로 했다. 동시에 관료들이 파견한 군대가 사하데바가 저택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도착했다. 선도의 남자는 응우엔 쌍렌을 넣어 살펴보기로 결심하고 만약 사하데바가 안에 있다면 이 첨단 기술 장비를 사용하여 군대의 공격 준비를 알리기로 했다. 그 후 그는 마케팅 직원으로 변장하고 저택 앞에 도착했지만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문이 열렸다. 그가 예상치 못한 것은 사하데바가 일찍이 그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를 일부러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었고 그는 밖에 있는 군대에 알리려 했다. 그의 작은 조각들이 여기서는 완전히 쓸모없어 결국 그는 지하실로 끌려가 관객이 되었다. 큰 화면을 통해 그는 사하데바가 이미 군대의 모든 행동을 파악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이 시점에서 나상과 파키스탄 무기 밀매상들도 도착했다. 이에 관료들은 군대에게 제자리를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고 무기 밀매상들은 조급히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이 사하데바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는 이 대전투를 맞이하기 위해 이미 준비를 마쳤다. 외부 상황은 극도로 긴장된 것처럼 보였지만 저택 내부는 매우 고요했다. 이때 사하데바는 부하에게 경고 사이렌을 울리라고 지시했다. 외부의 이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싶어 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절대 관대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이들도 이를 보고 두려워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밤을 틈타 연막탄을 이용해 은폐하였다. 그렇게 영상의 첫 장면이 발생하였고 단 몇 초 만에 침입한 테러리스트들은 거의 남지 않았다. 그러나 테러리스트들에게는 그 일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하데바가 목표물을 잃게 한 후 무장 헬리콥터를 파견하고 수레를 이용해 울타리에 있는 대공기관총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사수들은 연기와 어둠 속에서 사하데바의 위치를 찾아 그를 겨냥해 총을 쏘아 어깨를 맞췄다. 그 직후 지상군대는 기회를 잡아 정문에 접근해 폭탄을 설치했고 지휘관이 버튼을 누르자 저택의 문이 폭발음과 함께 무너졌다. 이때 모든 사람은 승리가 손에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곧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적의 반격에 맞서 그들은 현장을 이용해 인육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그들이 후퇴할 준비를 하자 사하데바는 갑자기 하늘로 솟구치며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그는 익숙한 병사 앞에 나타나 정통으로 그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이런 멋진 액션 장면에는 멋을 더하기 위해 큰 시간을 피우는 것이 빠질 수 없다. 이를 끝낸 그는 화려한 회전으로 익숙한 병사를 넘어뜨리고 자연스럽게 AK-47을 집어들고는 총을 겨누어 미친 듯이 발사했다. 즉시 사하데바는 목표를 잃었고 그들은 무장 헬기를 파견해 방벽 위의 대공기관총을 파괴하기 위해 포격을 가했다. 이때 군의 포탄이 폭발하며 짙은 연기를 만들어 사하데바에게 전술을 바꿀 기회를 제공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모든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방패를 손에 든 채로 다시 나타났다. 모든 관리들이 완전히 놀란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 한 명이 돌진했다. 그는 주먹에 힘을 모은 뒤 정통으로 펀치를 날려 그를 땅에 쓰러뜨렸다. 이어서 그는 땅에 있는 저격총을 차고 침입자들에게 총알을 퍼부었다. 두목은 두려움에 도망치려 했지만 사하데바가 총기 방패로 그를 가격하여 쓰러뜨렸다. 그 후 사하데바는 두목의 가슴 위에 발을 올리고 뽑은 수류탄을 그의 입에 집어넣었다. 두목은 즉시 영웅의 조각으로 폭발했다. 지휘관은 헬리콥터에 게틀링 총이 사하데바를 조준하고 발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게틀링이 한 탄창을 다 쏘고 난 뒤에도 사하데바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고 그것은 사하데바를 완전히 격분하게 만들었다. 사하데바가 큰 기술을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버튼을 눌렀다. 사하데바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사람들을 겨냥했다. 동시에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동상도 일제히 상승했다. 침입자들이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남자의 팔에 있는 화력이 최대한으로 올라갔다. 바로 그 순간 동상의 손가락에서 다수의 대공포가 솟아올랐다. 이 순간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지휘본부의 관계자들은 완전히 넋을 잃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전혀 후퇴할 시간이 없었다. 그 동상의 대공포가 이미 발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수많은 포탄과 소총탄이 전장을 뒤덮었다. 훈련받은 군대조차도 반격할 힘없이 파괴되었다. 이 순간 그들은 완전히 총알바지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남자는 전술을 변경했다. 다음 순간 수많은 총알이 무장 헬리콥터를 향해 쏟아졌다. 조준경에서 헬리콥터가 끊어지고 땅에 떨어졌다. 그것들은 마치 먹잇감처럼 3일 3밤 동안 폭격 속에서도 끊임없이 저항했다. 사하데바가 손이 아플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이때 사하데바는 다음 행동으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수천 킬로그램의 철제문을 그는 가볍게 들어올려 원래 자리로 다시 끼웠다. 그의 신비로운 힘과 기세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지휘본부의 모든 관계자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 문을 닫은 후 그 남자는 손가락으로 그들에게 떠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강력한 기질 때문에 병사들은 두려워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일이 끝난 후 사하데바는 집으로 돌아가 짧은 동영상을 보았다. 나는 많은 전쟁을 봤지만
이렇게 강력한 사람을 본 것은 처음이다. 지휘관님, 우리는 단 하나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바로 공습입니다. 사하데바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그들은 심지어 전투기를 동원해 미사일을 발사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지금 로마니 경찰서장은 이미 감옥에 있어야 했다. 현장에 갑자기 나타난 그는 사하데바를 직접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로마니는 사하데바가 자신을 감옥에서 풀어주기 위해 사람을 보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알고 보니 예전 사하데바가 리사를 쫓는 데 도움을 준 사랑스러운 소녀는 로마니의 딸이었고 테러리스트가 유치원을 공격했을 때였다. 그 소녀도 불행히 사고를 당했고 이후 로마니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 테러리스트들을 직접 처치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는 스스로 감옥에 가야 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죄를 사하데바에게 뒤집어 씌웠다. 왜냐하면 그는 사하데바가 테러리스트들을 불러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사하데바가 로마니를 보았을 때 그는 부하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로마니는 사하데바를 보자마자 그를 향해 덤벼들어 수년간 쌓인 원한을 풀었다. 사하데바는 그의 딸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반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자식은 예상치 못하게 자신의 의도를 밝혔다. 내가 너를 죽인 후에 여기 있는 모든 무기를 이전 장소로 보내고 너의 야망을 여기서 묻어버리겠어. 12개의 정보국과 16개 정부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내가 원하지 않거나 내 허가가 없으면 여기서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 너는 네가 누구인지 아는 거냐? 그 후 사하데바가 로마니에게 말했다. 너는 잘 살아야 해. 왜냐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10년의 삶이 있으니까. 10년의 삶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바로 그때 사하데바는 부하들에게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알고 보니 그는 이미 저택 아래에 수많은 폭탄을 묻어뒀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나가자 폭탄의 카운트다운도 끝났다. 눈앞에서 저택이 격렬하게 폭발했다. 저택은 잔해로 변했고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관료들은 자신의 승리를 기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환상일 뿐 얼마 지나지 않아 사하데바가 덴마크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예전처럼 불법자들을 계속 괴롭혔다. 더욱이 이번에는 혼자 싸우지 않고 강력한 정의의 조직을 이끌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 폭발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다. 사하데바가 말한 10년의 삶은 알고 보니 10세 소녀였고 그때 테러리스트들이 유치원을 공격했었다. 안타깝게도 아내는 세상을 떠났지만 다행히 죽기 전에 그에게 딸을 하나 낳아줬다. 그 소녀와 로마니에게 미안함을 느껴서 사하데바는 항상 로마니라는 이름으로 딸을 키우고 교육시켰다. 그는 10년 동안 딸을 만난 적이 없다. 그저 로마니의 이미지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딸이 항상 로마니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다. 로마니는 사하데바가 자신의 딸을 죽였다고 생각한다. 반면 사하데바는 자신의 친딸을 로마니의 딸로 바꿔놓았다. 강력한 사람의 비전은 평범한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인도의 창의적인 영화 제작 방식도 결코 놀랍지 않다. 사하데바는 냉혈한 암살자에서 정의의 화신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감정이 풍부한 아버지가 된다. 그는 캐릭터의 변화를 섬세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캐릭터의 강한 내면 세계를 표현해냈다. 만약 현실이 영화만큼 훌륭하다면 3K는 다른 사람에게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패배한 후에도 자신이 이겼다고 가장하고 있다. 영화의 가치는 명성에 있고 영화 리뷰의 가치는 감정에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